8월의 어느 늦은 밤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공포 채널 축시의 산책을 촬영하러 파주 용미리 공원묘지를 방문했죠. 제 채널의 콘텐츠는 축시, 즉 새벽 1시에서 3시 사이에 미스테리한 장소를 방문하여 그곳을 산책하듯 돌아다니는 것입니다. 언뜻 다른 유튜버들이 하는 흉가 체험과 비슷해 보일 수 있지만 귀신이 활동하는 축시에만 행해진다는 차이점이 있죠. 동영상은 제가 사는 아파트 계단을 촬영하여 편집한 것을 이제 막 하나 올렸지만 그래도 야심차게 활동하리라 그리 다짐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임팩트가 강한 용미리 공원묘지를 선택했습니다. 이 길이 맞나? 용미리 공원묘지는 규모가 엄청났습니다. 그곳은 크게 1묘지와 2묘지로 구분되었는데 낮에 사전 탐방을 왔을 때도 차로 한참을 헤맸을 정도로 길이 아리송했습니다. 게다가 하필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밤이 되니 더욱더 그러했죠. 여기가 아닌데? 제가 용미리 공원묘지 중 방문하려는 곳은 화교 공원묘지였습니다. 낮에 왔을 때 처음 보는 무덤 양식에 흥미를 느껴서 목적지를 그곳으로 정한 건데 봉분 앞을 벽돌로 막은 형태로 돼 있는 화교들의 무덤 양식이었습니다. 여기다! 드디어 제가 찾는 화교 공원묘지 입구에 있는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아무리 촬영이라 해도 고인들이 영면한 장소였기에 가급적 차가 아닌 도보로 조용히 산책하며 촬영하기로 했죠. 시간은 12시 45분으로 아직 축시가 되려면 15분 정도가 남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 저는 차에서 1시간 정도를 기다렸고 이윽고 1시가 되자 우비를 꺼내 입고 우산을 들었습니다. 우산은 카메라 렌즈에 빗물이 묻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였죠. 역시 으스스하네. 빗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개구리 울음소리, 이름 모를 벌레 소리가 분위기를 한층 더 고조시켰습니다. 저는 카메라 촬영 버튼을 누르고 아스팔트가 아닌 콘크리트로 포장된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시간은 새벽 1시 10분. 네, 바로 축시입니다. 제가 있는 곳은 파주시 용미리에 위치한 화교 공원묘지인데요. 무덤 양식들이 우리가 아는 것과는 상당히 다르죠. 저는 이곳 길을 따라 천천히 산책하듯이 걸어서 그 순간 제가 서 있는 곳 전방으로 손전등 불빛과 사람의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곳 공원묘지 관리인일까 걸음을 멈추고 지켜봤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불법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해도 촬영을 한다면 제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의외로 저에게 걸어온 이는 긴 생머리에 20대로 보이는 여성으로 그녀의 손에는 나와 같은 카메라가 들려 있었습니다. 혹시 유튜브 촬영 중이세요? 네, 그쪽도요? 혼자라 심심했는데 잘 됐네요. 우리 합방할까요? 그런 그녀를 보며 속으로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체 건강한 남자인 저도 한밤중에 공동묘지는 무서워서 친구랑 같이 올까 말까 고민을 했는데 여자 혼자서 당당히 촬영을 하고 있다니 그녀 역시 나처럼 자본주의가 낳은 괴물인가 싶기도 했죠. 솔직히 그녀의 모습이 어딘가 부자연스럽다고 느꼈지만 정확히 무엇 때문에 그렇게 느끼는 건지 딱히 떠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저는 라이브 방송이 아니라서요. 사실 구독자가 1000명 이상이 되어야 라이브 방송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제 막 시작한 저 같은 초보는 라방을 하고 싶어도 조건이 되지가 않았죠. 아, 그래요? 아직 나도 라방 전이긴 한데. 그러면 우리 동행하면서 각자 콘텐츠 촬영하는 걸로 하죠. 네, 그러시죠. 제 컨텐츠가 혼자서 조용히 산책하듯 촬영을 하는 거라 잠시 고민을 했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연이 될 수도 있기에 그러자고 승낙했습니다. 저와 그녀는 길을 따라 5분 정도를 걸었고 저는 무덤 위주로 촬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다소 의아한 질문을 하더군요. 콘텐츠가 어떤 거예요? 네? 당연히 공포인데. 공포요? 왜요? 한밤중에 공원 묘지 촬영하는 거면 당연히 공포 쪽 아닐까요? 그럼 그쪽은 어떤 거 촬영하는 거예요? 당연히 뷰티죠. 이렇게 촉촉하게 내리는 비에 여기 분위기가 더욱 청초하게 보이는 거 모르시죠? 손전등 조명도 얼마나 뽀얗게 나오는데요. 예? 저도 모르게 어이가 없다는 말투로 그녀를 바라본 순간 저는 그녀가 우산을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아챘습니다. 왜요? 저기 우산을... 제가 말했잖아요. 비 오는 날이 촉촉하게 만든다고. 날씨 좋다. 그녀는 기분이 좋은지 두 팔을 벌리며 제자리에서 한 바퀴를 빙그러 돌았고 저는 속으로 이 사람이 정신이 살짝 어떻게 된 건가 그런 의심이 들었습니다. 설마... 순간적으로 그녀가 사람이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 혜령아, 비 오는데 얼른 집에 들어가라. 제 옆쪽에 있는 어두컴컴한 무덤가에서 누군가 소리쳤고 자세히 보니 작업하는 인부 2명이 봉분 앞에서 벽돌로 담장 같은 걸 올리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무덤인 것처럼 보였죠. 그때까지 저는 이 시간에 누군가 있을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갑자기 실성한 사람처럼 웃으면서 혼자 앞으로 달려가기 시작했고 이내 어둠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때 작업자 2사람 중 한 명이 저에게 다가왔고 저는 너무 놀라서 꼼짝도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1시에 공사하는 작업 인부라니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죠. 당신 뭐요? 예? 당신 뭐냐고? 네. 저는 유튜브 촬영하려고... 그런 제 말에 2사람은 서로 무엇인가 속삭였습니다. 비 오는 날 여기 뭐하러 왔어? 여기는 고인들이 영면한 곳이야. 내 긴 말 안 할 테니 얼른 썩 내려가쇼. 예, 근데 저기 저 여자는... 누구? 혜령이? 쟤는 저기 아래 사는 앤데 비 오는 날이면 원래 저렇다고. 저에게 말을 하는 모습을 보니 그래도 그들은 평범한 사람인 듯 보였습니다.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죄송합니다. 저는 저를 향해 혀를 차는 작업자들에게 머리를 숙여 인사한 뒤 주차장 쪽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래도 불행 중 다행으로 아까 정신이 나간 것처럼 보이는 여자 덕분에 이번 영상에 분량은 뽑았다고 만족을 했죠. 물론 그녀와 작업자들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를 해야겠지만요. 하지만 그 순간 저는 매우 의아한 장면을 보고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자세히 보니 작업자들은 벽돌로 담장 같은 걸 쌓는 게 아니라 반대로 벽돌을 하나하나 허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자니 상황이 이해가 되더군요. 아마도 무덤을 아침 일찍 이장하려고 야밤에 밑작업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고인이 잠든 무덤이라 곡괭이나 망치 같은 것을 쓸 수도 없으니 번거롭더라도 하나하나 조심스레 허무는 거겠죠. 어? 근데 왜 불도 안 켜고? 그 순간 번개가 번쩍하는 찰나에 주변이 밝아졌고 그 순간 저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지막한 동산에 있는 수많은 봉분 앞에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서 있었던 것입니다. 뭐야? 번개가 그치자 그들의 모습은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고 저는 제가 봤던 무덤들을 향해 손전등을 비췄습니다. 하지만 제 착각인지 뭔지 인부 2명 외에 다른 사람들의 모습은 보이지가 않았고 그런 저의 행동이 거슬렸는지 2사람 중에 한 명이 짜증스레 말했습니다. 그 안 내려가? 근데 왜 불을 안 켜고 작업하세요? 작업? 무슨 작업? 아니 그게 지금 하시는 일이... 이거? 아니 보면 몰라. 식사하려고 준비 중이잖아. 예? 아니 무덤에 있는 시체 파먹으려고 준비 중이라고. 자세히 보니 그들은 망치나 삽 같은 도구 없이 그냥 맨손으로 벽돌을 허물고 무덤을 파헤치고 있었고 그 기괴한 모습에 저는 우산도 집어던진 채 급히 차로 도망을 쳤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고 다행히 저 멀리에 차를 세워둔 주차장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전방 10m 앞에 2팔과 다리로 마치 들개처럼 저에게 맹렬하게 다가오는 그녀의 모습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먹방을 해볼 건데요. 저기 팔딱거리는 먹잇감이 달려오네요. 그 순간 저는 정신을 잃을 뻔했고 다시 뒤를 돌아 그녀를 피해 도망치려던 순간 번개가 내리치면서 언덕 위에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절 향해 달려오는 모습들이 보였고 물컹한 무언가가 제 목을 무는 느낌이 들며 저는 끔찍한 고통에 그만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저는 타는 듯한 갈증에 눈을 떴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익숙한 풍경이 눈에 들어왔는데 시간은 이제 막 1시를 지나고 있었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끔찍한 꿈이었던 겁니다. 목이 물렸던 것을 어루만져 보니 별다른 통증이 없었고 그것이 꿈이어서 다행이라며 다시 한번 가슴을 쓸어내렸죠. 꿈 한번 엄청 실감나네. 어우 끔찍해. 꿈속의 장면이 자꾸만 생각이 나서 촬영이 내키지가 않더군요. 저는 차 안에서 멍하니 5분 정도를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도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악몽 좀 꿨다고 촬영을 접을 순 없지. 저는 다시금 마음을 다잡았고 촬영 장비를 챙긴 뒤 우비를 입었습니다. 뭐야? 우산이 어디 갔지? 분명히 여기 놔뒀는데. 보조석에 둔 우산이 어디 갔나 하고 고개를 갸웃거리던 그때 공원 묘지 쪽에서 누군가 우산을 뜬 채 주차장 쪽으로 내려오고 있었고 저는 곧바로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왜냐고요? 제가 챙겨온 우산과 똑같은 파란색 야구 브랜드 디자인의 우산을 쓴 그 여자가 카메라를 손에 들고 저에게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이것이 유튜브 채널 축시의 산책이 동영상 한 편을 끝으로 더 이상 활동이 없게 된 그 이유입니다. 때는 2018년 12월 22일. 저는 경기도 남부에서 동네 주민들은 다 아는 오래된 피자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밤 11시 45분에 배민으로 주문이 하나 들어왔는데
외진 곳에 있는 빌라 B동 201호에서 들어온 주문이었죠. 곧 가게 마감 시간이라 추가 주문도 없을 것 같았고 배달 대행비를 아낄 겸 제가 직접 배달을 가기로 했죠. 휴대폰 내비를 따라 오토바이를 타고 도착해서 보니 벽돌로 지어진 오래된 빌라에 A동이란 글자가 보였습니다. 저는 당연히 그 옆이 B동일 거라 생각하고 근처에 오토바이를 세웠죠. 옆 건물로 들어가서 보니 건물이 워낙 오래되고 관리가 잘 되지 않은 탓에 현관에 동과 호수 글자가 달아 없어져 있었습니다. 보통은 빌라 층마다 센서등이 있는데 그곳은 1층 로비에 불도 켜지지 않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의뢰 그런 곳이 많은지라 전 별 생각 없이 휴대폰 손전등을 켜고 계단을 올라갔죠. (201호는) 현관문이 연두색으로 페인트칠 돼 있었는데 앞에 입춘 대길이라고 쓰여진 부적이 붙어 있었습니다. 전 호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뒤 가볍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네. 안에서 젊은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사람이 움직이는 듯한 소리가 들렸는데 터벅터벅하는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오래된 빌라라 그런지 걸을 때마다 바닥이 울리며 밖에서도 소리가 잘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했습니다. 선결제 했으니까 바로 받으면 되는데 왜 안 나오시지? 무슨 사정이 있나 싶어서 3분이 넘도록 기다렸는데 사람이 나올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배달 왔습니다. 그렇게 다시 노크하고 초인종도 눌러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문 너머 201호와 그 위층에서는 TV 예능 프로그램 출연자의 웃음소리가 들리고 있었는데요. 얼핏 듣기에 강호동 씨의 목소리가 들리는 게 아는 형님을 보고 있나 싶었죠. 뭐야? 화장실에 갔나? 피자 배달 왔습니다. 더는 기다릴 수 없었던 저는 주문지에 나온 안심번호로 전화를 걸었고 다행히 바로 통화가 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피자 배달 왔는데 계속 노크하고 벨 눌렀는데 아무도 안 나오시네요.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밖에서 일하는 중인데 B동으로 간 거 맞으실까요? 아, 예. A동 바로 옆에 B동 201호 앞입니다. 저희 빌라가 A동, B동 이렇게 말고 A-2동이랑 B-2동이 따로 있어요. 이 동 두 개는 곧 철거할 거라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혹시 B-2동에 계실까요? 많이들 헷갈려 하셔서요. 그런데 그 말이 끝나는 순간 201호 집안과 그 위층에서 들리던 TV 소리가 갑자기 뚝 끊어지는 겁니다. 주변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서늘한 한기가 발목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저는 알겠다며 전화를 끊었고 휴대폰으로 계단을 비추며 후다닥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와서 고개를 들어보니 모든 호수의 불이 다 꺼져 있더군요. 분명히 들어갈 때는 201호와 301호의 불이 켜져 있었는데 말이죠. 저는 건물 사이를 헤매다가 겨우 B동을 찾았는데 그곳은 1층 로비에 센서등도 켜지고 사람이 사는 일상적인 소음도 들려왔습니다. 201호의 문을 두드리니 할머니와 아이 2명이 바로 문을 열고 나와 피자를 받아갔습니다. 오토바이를 A-2동 쪽에 세워뒀던 저는 어쩔 수 없이 그 앞을 지나게 되었고 건물 앞에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차가운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날 텅 빈 빌라에서 들었던 대답 소리와 TV 소리, 그리고 그 웃음소리는 뭐였을까요? 가끔 그날을 떠올리면 아직도 등골이 오싹해지곤 합니다.
안녕하세요. 군 생활 중에 실제로 겪은 일을 제보해 보겠습니다. 저는 육군으로 입대를 했는데 특이하게도 배를 타고 항상 정해진 기간마다 파견을 가는 그런 생활을 했습니다. 파견지에 가면 타군의 협조에 따라 훈련용 배에 저희 배를 뒀었는데 타군의 배는 항상 쓰이는 것이 아닌 특정 기간에만 쓰이는 그런 배였습니다. 그래서 경계 근무는 CCTV로만 이루어졌고 실제 병사들이 배치되진 않았습니다. 문제의 그날은 제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작전을 수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보고 후에 타군의 배에 남아 쉬게 되었는데 사방은 칠흑 같은 암흑 속에 잠겨 있었고 몸도 영 좋지가 않아서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어디선가 하이힐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마치 하이힐을 신은 사람이 배에 올라타서 움직이는 느낌이었죠. 배를 타는 분이라면 대충 예상을 하시겠지만 배를 탈 때에는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승선화라는 구두에 가까운 신발을 신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보통 신는 전투화를 잘 신지 않는데 혹시라도 바다에 빠지면 전투화를 벗기가 너무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는 수영이라도 해서 생존을 해야만 하니까요. 승선화를 신고 배 위에서 움직이면 그 발걸음 소리는 쿵쿵 소리에 가깝지 절대로 똑깍똑깍하는 구두 굽소리가 날 수가 없습니다. 근처 항구가 낚시꾼과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었기에 저는 술에 취한 여성분이 실수로 배에 올라탄 거라 그리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해야 하나 고민하다가 일단 나가서 퇴선 공고라도 할까 싶었던 그 순간 그때까지 똑깍거리며 들려오던 하이힐 소리가 딱 멈췄습니다. 제자리에 멈춰선 것 같았는데 그때 다시 고민이 되더군요. 혹시 술에 취해 쓰러진 건가 싶기도 했지만 또 그렇다고 하기에는 몸이 부딪히거나 그런 다른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계속 고민하고 있던 순간 하이힐 소리가 제가 있는 곳으로 빠르게 다가오는 겁니다. 마치 누군가가 하이힐을 신고 뛰는 것 같으면서도 뭔가 질질 끌면서 오는 것 같기도 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머릿속이 완전히 새하얘졌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지? 뭐가 오는 거야? 대체 뭐야? 전 오로지 이 생각만 하고 있었고 저도 모르게 온몸에 소름이 돋으면서 몸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군사용 배를 타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문은 안과 밖에서 모두 잠글 수가 있습니다. 안에서 자물쇠를 걸 수도 있고 안에서는 버튼식이나 손잡이를 돌리는 식으로 문을 잠글 수가 있었죠. 그날 저는 환자였기 때문에 안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상태였는데 순간 너무 공포스러워서 문 손잡이를 돌려 문을 잠궈버렸습니다. 그때 하이힐 소리가 제가 있는 방 바로 앞에서 멈춰섰고 저는 사람인지 뭔지 모를 그것이 바로 제 앞까지 왔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 방에 창문이 없었던 것이 불행 중 다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안에서 밖을 보거나 밖에서 그것이 안을 들여다봤다면 어떻게 됐을지 지금 다시 생각해도 심장이 떨립니다. 눈을 질끈 감은 채 제발 가라고, 제발 사라지라고 기도하는 사이 제가 있는 배로 접근하는 다른 배의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날따라 작전 복귀가 다소 빨랐던 게 좀 이상했지만 익숙하게 들었던 그 엔진 소리였기에 마음이 놓였죠. 파도가 세거나 기상이 좋지 않으면 현장 지휘자 판단하에 작전을 수행하지 않을 때도 종종 있었으니까요. 조금 안심이 되었지만 문 앞에 그것이 움직이는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것이 또 이상했습니다. 저희 부대의 배는 다시 복귀했고 사람들이 이리저리 움직이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데 그때 선임이 제가 있던 방의 문을 열려고 하더군요. 그런데
야, 문 열어! 빨리! 부대원이 다급한 목소리로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제 몸 상태가 안 좋다 보니 걱정이 됐던 것 같은데 방문이 안에서 잠겨 있으니 많이 놀랐던 것 같았습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상황 속에서 원칙적으로는 환자를 혼자 두면 안 되는데요. 아마도 이제 막 군생활을 시작한 제가 혹여나 나쁜 마음이라도 먹은 게 아닌가 싶어서 놀랐던 모양입니다. 저는 벽에 몸을 기대며 힘겹게 문을 열었고 복귀한 선임들과 간부들의 얼굴을 보며 간신히 눈물을 참았습니다. 야, 너 왜 안에서 문을 잠궈? 깜짝이야. 죄송합니다. 무의식 중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선임에게 차마 사실대로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날의 그 소리의 정체는 대체 뭐였을까요? 전역하고 세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잊을 수가 없는 경험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으로부터 15년 전 제가 대학에 다닐 때 겪었던 일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제가 다니던 대학은 대략 50년이 넘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미대였는데 저희가 쓰는 건물이 개교하던 시점에 지어진 것이었으니 아주 오래되고 낡은 곳이었죠. 미대는 과 특성상 이런저런 재료와 장비를 많이 쓰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 안전이나 미관상의 이유로 신축 건물을 사용 못하게 하더군요. 미대 건물은 경사가 가파른 오르막길에 있었는데 왼쪽 건물은 지대가 살짝 낮아서 1층 위치가 지하 2층 정도 되는 곳에 있었습니다. 미대 건물 자체가 고목에 둘러싸여 있는 데다가 주변의 높은 신축 건물들에 가려지다 보니 대낮에도 항상 어두컴컴했었죠. 특히 으스스했던 게 바로 저희 학과 지하에 있는 정화조였는데요. 미대 건물 지대 자체가 낮아서 그곳에 설치를 했다고 합니다. 저희 학과 특성상 독한 약품을 자주 써서 별도의 정화조가 필요했던 건데 여기서 소름 돋는 사실은 의대 건물이 미대와 아주 가까운 위치에 있었다는 겁니다. 의대 해부 실습 시간에 사용한 물과 약품들 역시 일반 하수도로 흘려보낼 수 없어서 미대 정화조로 들어오는 거였죠. 이런 구조 때문에 괜히 이상한 괴담 같은 이야기도 있었고 비가 오는 날이면 특히나 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가 감돌곤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의 어느 날 저는 실기실에서 밤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작업물의 크기나 부피가 크면 가지고 다닐 수가 없기 때문에 미대생들은 실기실에 살다시피 하는 경우가 참 많았거든요. 그 실기실에는 저 혼자 있었고 바로 옆 다른 실기실에는 선배 누나 2명이 작업 중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자정을 조금 넘었을 무렵 어디선가 피아노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꽤나 격정적으로 연주하는 그런 소리였는데 바로 옆이 음대 건물이었으니 저희에겐 익숙한 일이었죠. 실기실이 있는 건물 복도는 테라스처럼 개방형으로 돼 있었고 담배를 피우러 복도로 나가보니 거기선 또 거짓말처럼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더군요. 그게 신기했던 저는 실기실 출입문에 서서 고개만 까딱까딱하며 복도와 교실 안을 번갈아서 쳐다봤는데 정말 이상한 게 실기실 안으로 머리만 쏙 넣어도 피아노 소리가 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겁니다. 왠지 모르게 섬뜩했지만 바로 옆 교실에 사람도 있고 그날 밤샘 작업을 하지 않으면 제 시간에 제출을 할 수가 없어서 다시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그렇게 묘한 피아노 소리를 들으며 작업을 하다 보니 날이 밝아왔고 다시 귀를 기울이니 소리가 뚝 끊겨 있더군요. 배가 고파서 학식을 먹으러 밖으로 나온 저는 마침 친한 음대 친구를 만났습니다. 저는 녀석에게 인사를 건네며 이렇게 물었습니다. 야, 너네 아까 사람들은 뭔 새벽에 피아노를 치냐? 귀신 나오겠다.
그런데 이 친구가 한다는 말이 피아노라니. 미대 쪽 건물은 아예 폐쇄됐는데? 알고 보니 음대에서 기증받은 중고 그랜드 피아노를 몇 대 들여놨는데 이게 너무 무거워서 건물이 하중을 버티다 못해 바닥에 내려앉았다는 겁니다. 피아노를 빼는 것도 쉽지 않은 데다가 시도 자체가 위험한 상황이다 보니 급히 아래층에 임시로 보강을 해두긴 했답니다. 그 후로 2년이 넘도록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결정이 나질 않아서 아예 미대 건물 쪽의 동 전체를 막아뒀다는 것이죠. 제가 어리둥절해 있는 사이 옆 교실에서 작업하던 누나 2명이 내려왔고 저는 밤에 피아노 소리 못 들었냐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아, 그거? 그거 너 있던 실기실에서만 가끔 들려. 그냥 피아노 소리만 들리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이미 다 들었는데 신경을 쓰지 말라니. 어쨌든 제가 잘못 들은 게 아닌 건 확실해졌고 선배들도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하니 더 찜찜해졌습니다. 그 후로 시간이 흘러 군대에 다녀온 뒤 복학하고 보니 미대가 아직도 그 건물을 쓰고 있더군요. 이 학교도 참 변함이 없구나 싶었습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밤샘 작업을 하게 된 저는 잠시 머리를 식힐 겸 건물 앞 벤치로 나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목과 팔을 돌리며 스트레칭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4층 계단에서 내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건물 구조가 복도는 테라스 형태로 개방형이지만 계단 쪽은 사람 몸통보다 더 작은 쪽창이 중간중간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낮에도 아주 어둡고 밖에서도 안이 잘 안 보였는데요. 층마다 형광등이 있었지만 저희가 작품을 옮기면서 워낙 자주 깨먹다 보니 잘 갈아주지도 않고 아예 없다시피 했습니다. 근데 그날은 모자를 쓴 남자의 실루엣이 선명하게 보이더군요. 4층에는 1학년 실기실이 있었고 1학년에 남학생은 딱 3명뿐이라 저는 후배가 내려오면 같이 편의점에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녀석이 1층까지 오더니 밖으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싶어서 건물 안으로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습니다. 너무 놀라서 밖으로 뛰쳐나와 다시 보니 녀석이 1층 계단 옆에 있는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그 친구를 못 봤는데 말이죠. 그가 누구인지 얼굴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날은 도저히 그 건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을 딱 먹고 기둥 하나 돌아서 계단을 지나가 보니 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문득 1학년들이 MT를 간 것이 떠올랐는데 남자 후배 3명 다 참석을 했다고 들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게다가 문제의 공중전화기는 연한 파란색의 구형 전화기였는데 진작에 고장이 나서 선까지 잘라진 상태로 그렇게 방치돼 있었습니다. 제가 입대 전에 과제 때문에 전선이 필요해서 급한 대로 그 선을 잘라다 썼었거든요. 나중에 과 사무실쌤이랑 술 먹다가 생각이 나서 조만간 선을 사다가 연결해 두겠다고 했더니 쌤이 어차피 고장난 거 요즘 그거 누가 쓰냐고 그냥 놔두라고 했었는데 저는 그 길로 가방도 챙기지 않고 학교를 나와버렸습니다. 다음날 과 사람들한테 물어보고 다녔지만 제가 간밤에 보았던 모자 쓴 그 남자가 누군지 끝내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학과 사람들 대부분은 한 번씩 묘한 일을 겪었다고 들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곳에서 어떻게 밤샘 작업을 했나 싶군요. 추억 삼아 다시 가보고 싶지만 전 이제 다른 나라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 음산한 미대 건물이 여전히 그대로인지 궁금해지네요. 나는 1948년 부산에서 일남 3녀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다. 선박기술자인 아버지와 생선가게 사장님인 어머니 밑에서 난 부족함 없이 유복하게 자랐고
엄격하지만 지혜로운 아버지와 항상 인자한 어머니의 많은 사랑을 받았다. 고향이 부산인지라 어릴 때부터 바다에서 수영을 하곤 했는데 바다는 나의 놀이터이자 친구와도 같은 존재였다. 중학생 때는 공부는 안 하고 바다에 나가서 놀기만 한다며 아버지께서 회초리를 든 적도 있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난 고등학교에 진학했는데 그 시절에는 고등학교는 물론이고 중학교에 다닐 수 있는 아이도 많지가 않았다. 고등학생이 되어서도 난 여전히 바다에서 수영을 즐기며 권투와 유도로 체력 단련을 했는데 사실 공부는 뒷전이었다. 그때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는 빨리 군대에 다녀와서 취직을 하고 싶었다. 그러다가 고등학교 3학년의 어느 날 수업 도중에 집에서 연락이 왔다. 진호야, 집에 퍼뜩 가봐라. 아버님이 쓰러지셨단다. 그 말을 듣는데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서둘러 집으로 가보니 아버지는 이미 의식이 혼미한 채 누워 계셨고 가족들 모두 눈물을 흘리며 그 곁을 지키고 있었다. 책에서 봤던 것처럼 손가락에 피를 내어 아버지 입에 갖다 대봤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그렇게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고 그 후로 가세는 급격하게 기울었다. 어머니 혼자 몸으로 우리 남매들을 키우는 건 역부족이었고 그때 나는 월남에 가면 큰 돈을 벌 수 있단 말을 듣게 되었다. 수영에 자신이 있었던 나는 곧바로 해병대에 지원했고 신체 검사와 이런저런 면접을 본 뒤 1966년 5월 2일에 진해 해병훈련소에 입대하게 되었다. 동기들은 대부분 대학생과 어른들이었고 당시 학생은 나밖에 없었던 걸로 기억한다. 훈련소의 생활은 하루하루가 고단함의 연속이었다. 우리를 전담하던 소대장님은 인민군 출신이었는데 남한으로 귀순하여 국군에 배속된 분이었다. 어린 마음에 소대장님 특유의 이북 사투리가 무섭게 들렸던 기억이 난다. 나는 사격을 아주 잘했는데 사격을 하는 게 가장 좋았던 특등 사수였다. 그 시절에는 월남에 파병을 많이 보냈었고 주변에서도 스스로 자원하여 월남에 갔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데 훈련소를 수료하고 실무 배치를 받는 날 난 조금 당황했다. 내가 백령도에 있는 해병도서 경비부대로 배치된 것이다. 백령도는 서해 최북단으로 북한이 눈으로 보이는 거리에 위치해 있다. 직책은 소총수였고 실무에 갔을 때는 따로 사격 조교라는 개념이 없어서 내가 조교를 겸하게 되었다. 월남에 가지 못한 게 너무나도 아쉬웠지만 나라의 뜻이니 어쩔 수가 없었다. 어느덧 상병이 된 나는 각 초소로 파견을 많이 갔는데 그러다가 절경이 아름다운 두무진이 있는 그 초소로 파견을 갔었다. 그런데 야간 초소 근무를 할 때면 밤마다 이상한 소리가 들렸던 것이다. 처음에는 몸이 너무 피곤해서 환청을 듣는 거라 생각했는데 그 소리를 나만 들은 것이 아니었다. 날이 갈수록 소리는 더욱더 선명해졌고 공포심도 점점 커져갔다. 하루는 참다 못해 선임 하사에게 물었다. 저 선임 하사님, 밤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중국어랑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저도 그렇고 다른 선임이나 후임들도 똑같이 들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쪽을 살펴보면 아무도 없고 진짜 너무 신경 쓰여서 미치겠습니다. 거기가 한국 전쟁 때 중공군이 건너오다가 일개 중대급의 병력이 익사했다는 그런 장소라고 하더라. 뭐 나도 들은 이야기긴 한데 아무튼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말고 무시해라. 그럴수록 소리만 더 크게 들리니까.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게 말처럼 쉽지가 않았다. 명상하듯이 머리를 비우기도 해보고
일부러 몸을 움직이며 다른 생각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웅성거리는 소리는 사라지지 않았다. 급기야 괴상한 나팔 소리와 북소리까지 섞여서 들리더니 그것이 소리에 그치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형체로 나타나고 말았다. 웅성거리는 대화 소리와 함께 마치 나를 조롱하듯이 이리저리 몸을 흔들며 춤을 추고 있는 형상들. 특유의 악기 소리 같은 것이 더해져서 그 모습은 더욱 기괴하고 끔찍했다.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놀라운 것은 내가 밤마다 계속되는 공포에 적응해서 점점 무뎌졌다는 것이었다. 이상한 소리와 형체들은 날이 밝아오면서 서서히 사라졌는데 사람은 적응의 동물이라고 시간이 지나면서 이젠 그러다 말겠지 하는 경지에 이르렀다. 훗날 우리는 두무진을 떠나서 다시 부대로 복귀했고 그 후로 이상한 소리를 듣거나 사람 형체를 목격하는 일은 없었다. 벌써 50년도 넘은 일이지만 그때 그 춤추는 형상과 소리들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그때는 익숙해진 거라 여겼고 다 잊었다고 생각했는데 한번 뇌리에 새겨진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예전에 TV로 한국전쟁과 관련된 드라마를 본 적이 있는데 그때 중공군의 인해 전술로 악기를 불며 침투하는 모습을 보고 정말 소름이 돋았다. 아름다운 절경을 가진 백령도에는 내 인생 가장 젊은 날의 추억과 가장 소름 끼쳤던 기억, 이 두 가지가 항상 공존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사무이님의 복귀를 축하하면서 제 이야기도 한번 제보해볼까 합니다. 저는 필리핀에서 가족들과 함께 25년 넘게 이민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건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친구 지인이 겪었던 일입니다. 크리스마스 방학이 끝나고 개강 첫날 수업을 마치고 친구 C와 함께 식사를 했는데 그때 C가 저에게 자신의 지인인 M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M의 외갓집은 필리핀의 모 지역에서 꽤 영향력 있는 지주였다고 하는데 농사와 부동산, 사업 등으로 큰 돈을 버는 집안이었습니다. M의 어머니에게는 동생들이 여러 명 있었는데 남매들이 연로한 부모님을 대신하여 집안일과 사업을 하고 재산도 관리했다고 합니다. 각자 맡은 역할이 있었지만 그 중에 막내 남동생은 제외가 되었는데 그는 다름 아닌 마약 중독자였다고 합니다. M의 외조부모님이 그의 치료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그는 치료받을 의지가 없었고 그저 부모님의 돈을 탕진하며 쾌락만을 쫓아다녔습니다. 사건이 일어난 크리스마스 무렵에도 그는 돈 문제로 가족들과 다퉜고 M의 어머니는 또다시 돈을 요구하는 자신의 남동생에게 화가 나 소리쳤습니다. 너 같은 약쟁이한테는 한 푼도 못 줘. 당장 이 집에서 나가. 며칠 후 M의 외갓집에서 크리스마스 파티가 열렸고 저택으로 가족들이 모였는데 마닐라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던 M과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M의 큰 누나도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택에는 30명이 넘는 가족, 친지들이 있었고 근처에 사는 신부님을 모셔다가 미사도 보고 다 같이 모여서 식사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하더군요. M은 오랜만에 만난 큰 누나와 함께 2층 방에서 TV를 보며 수다를 떨고 있었죠. 그렇게 얼마나 지났을까? 그 소리에 2층에 있던 두 사람은 당황했고 큰 누나는 M에게 빨리 경찰에 신고하라고 한 뒤 본능적으로 몸을 움직여 안에 있는 가구를 끌어다 방문을 막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도 총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는 끊이지 않았고 M과 누나는 두려움에 떨면서 숨소리를 최대한 죽이며 방문을 막고 있는 가구들을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누군가 계단을 올라와서 2층 복도를 터벅터벅 걸어다니는 발소리가 들렸고 소리는 남매가 있는 방으로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 누구 있어? 방문 앞에 발소리가 멈춘 후 들려온 그 목소리는 바로 막내 외삼촌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목소리에 안심한 M이 막 대답을 하려는 순간 쉿. 큰 누나가 황급히 M의 입을 막더니 손에 든 휴대폰으로 이런 말을 적어서 보여줬다 합니다. 삼촌이 범인인 것 같아. 경찰 올 때까지 조용히 있어. 두 사람은 극도의 공포심에 벌벌 떨면서 문을 막고 있었고 밖에서 또다시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거기 누구 있냐고? 있는 거 다 아니까 문 열어. 빨리! 문 좀 열어보라고! 삼촌은 문을 부술 듯한 기세로 발로 마구 찼고 뜻을 알 수 없는 말을 마구 쏟아내며 문을 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다가 이내 밖이 조용해졌는데 방 안에 있던 M이 작게 숨을 내쉬는 순간 끔찍한 소리와 함께 큰 누나가 어깨에서 피를 흘리며 뒤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M이 겨우 몸을 움직여서 고개를 돌려보니 미처 막지 못한 문틈에 구멍이 나 있었고 그 틈으로 빨갛게 충혈된 막내 외삼촌의 살기 어린 눈이 보였다고 합니다. 끝내 울음을 터뜨리며 누나에게 다가간 M은 어느 순간 정신을 잃었고 눈을 떠보니 병원 침대 위에 누워 있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장경찰이 바로 출동했고 곧이어 도착한 구급대 덕분에 M과 큰 누나는 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누나는 어깨 쪽에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엔 큰 지장이 없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다른 가족들은 참극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저택에 있던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그리고 M의 어머니, 그리고 외삼촌과 이모들, 다른 사촌들까지 참석자 전원이 사망했던 것입니다. 저택의 가사 도우미와 운전사들까지 총격에 희생되었고 조사 결과 사건은 재산을 노린 막내 삼촌의 범행으로 결론이 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은 지방 뉴스에도 보도되었고 그 후에 학교 교수님들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기도 했는데 M은 그 후로 학교를 그만두고 아버지와 큰 누나를 따라 미국으로 갔다고 합니다. 그날 M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파티에 참석하지 못해서 비극을 피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야기를 전해준 친구 C가 나중에 M을 만났는데 M은 가족들과 열심히 살면서 슬픔과 상처를 극복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날 방문을 두드리던 소리와 부서진 문틈으로 보였던 막내 삼촌의 충혈된 그 눈은 여전히 잊을 수가 없다고 했다더군요. 저와 직접 친한 사이는 아니지만 M과 그 가족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라며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2008년) 내가 일본 도쿄에 있는 모 대학에 유학생 신분으로 입학했을 때의 일이다. 기대했던 일본 생활은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외로웠고 음주감으로 호성세월을 보내며 방황하다 보니 수중에 돈이 떨어졌다. 더 이상 부모님께 손을 벌리는 게 죄송했던 나는 한인타운에 있는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식당은 기숙사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었는데 기숙사는 밤 12시가 지나면 공동 현관이 자동으로 잠겼다. 그래서 일이 늦게 끝나면 2층에 있는 내 방까지 기숙사 가스배관을 타고 창문을 통해서 들어가곤 했었다. 그날도 일이 늦게 끝났고 한국인 형들과 술을 한잔하고 보니 자정이 훨씬 지나버렸다. 기숙사 건물에 도착한 나는 그날도 가스관을 타고 들어갈 생각으로 고개를 들어 내 방 창문을 바라보았다. 그런데 방 안에 사람 그림자가 있는 게 보이는 것이다. 당시 옆방에는 영국인 친구가 살고 있었는데 녀석은 나에게 자주 담배를 얻어 피우곤 했었다. 나는 저놈이 나 없는 틈에 또 담배를 가져가러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가스관을 타고 위쪽으로 올라갔다. 그런데 창문을 열어보니 방 안에 아무도 없는 것이다. 분명히 봤는데 말이다. 녀석이 담배만 쏙 빼서 나간 건가 싶기도 했다. 다음 날 아침 식당에 가니 옆방의 영국인 친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밥을 먹고 있었다. 난 녀석에게 한 소리 하려고 자리로 다가가 물었다. 헤이, 너 어제 내 방에서 또 담배 가져갔어? 그런데 녀석이 하는 말이 자신은 클럽에서 친구들과 놀다가 첫 차를 타고 새벽에 들어왔다는 것이다. 그때가 방학이라 기숙사 2층은 나와 영국 친구를 제외하고 비어있는 상태였다. 방으로 돌아와서 물건을 살펴보니 딱히 사라진 건 없었다. 배관을 타고 방까지 올라가는데 4분 정도면 충분했는데 내 방에 있던 형체는 그 짧은 순간에 어떻게 사라졌다는 건지. 그 일은 유학생활 내내 의문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0년도에 난 유학생활을 잠시 멈추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육군에 입대했다. 경기도 땡땡사단 수송대로 배치되어 하루하루가 힘들었는데 운전병 출신이라면 다들 아시겠지만 수송 인원은 보통 본인의 부대에서 쓰는 차량들이 모두 주차되어 있는 수송부라는 공터에서 야간 근무를 서게 된다. 우리 부대 수송부는 축구를 해도 될 만큼 꽤 넓었는데 군부대 차량 중 큰 차는 열쇠가 없기 때문에 차를 훔쳐가는 사람이 없는지를 감시했다. 그리고 밤에 부대에서 나와서 차에 틀어박혀 있는 놈이 있는지 그런 것도 야간 근무 때 확인을 해야만 했다. 그날도 마투임과 함께 야간 근무를 나간 나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시간을 때우고 있었다. 그때 나는 마투임에게 다른 선임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해주었다. 야, 저기 주임 원사님 건물 옆에 큰 나무 있지? 예, 있습니다. 박이병님이 근무 서다가 그 나무에서 웬 할아버지가 서 있는 걸 봤단다. 예? 에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긴 임마. 나도 일본에서 귀신 본 적 있거든. 정말입니까? 그거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때가 2008년이었는데 그렇게 내 경험담을 털어놓으며 시간을 보내다가 수송부 순찰을 돌기 위해 나섰는데 조금 걷다 보니 군화끈이 풀려버렸다. 난 잠시 제자리에 쪼그리고 앉아서 군화끈을 묶고 있었는데 고개를 들고 앞을 바라보니 마토임 놈이 벌써 저만큼 앞서서 걸어가고 있는 것이다. 마, 사수님이 군화끈 묶고 계시는데 감히 먼저 가? 살짝 짜증을 내며 앞으로 빠르게 걸어서 녀석의 근처로 다가갔는데 뒤에서 날 부르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김일병님, 같이 좀 가주십시오. 그 소리에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마투임이 날 향해 뛰어오고 있는 것이다. 김일병님, 귀염둥이 마투임 놓고 먼저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말에 뻥져서 앞을 바라보니 아무도 없었다. 뭐야? 너 내 앞에 있지 않았어? 예? 무슨 말씀이십니까? 군화끈 묶으시길래 뒤에서 기다렸는데 갑자기 앞으로 빨리 가시길래 쫓아갔지 말입니다. 그날은 남은 근무 시간을 어떻게 버텼는지 아직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 시간이 흘러 우연히 흡연장에서 마주친 마투임에게 그날의 일을 다시 물어봤지만 녀석은 뒤에서 날 기다리다가 쫓아갔다고만 했다. 그날 밤 내 앞에 있던 군인은 과연 누구였을까? 첫 번째 이야기는 좀 고전적인 건데 우리 외할머니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야. 우리 엄마는 할머니가 40이 넘어서 낳은 늦둥이인데 이건 엄마가 태어나기 전에
외삼촌들이랑 이모가 어릴 때 있었던 일이래. 하루는 할머니가 잠이 들었는데 꿈에 저승사자가 나타났대. 검은 도포에 갓을 쓰고 회색빛의 무표정한 얼굴을 하고 있던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모습의 저승사자였어. 저승사자는 자리에 누워있는 할머니를 빤히 쳐다보며 말했어. 가자. 갈 때가 됐어. 그때 할머니는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였고 그 말에 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나서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 근데 어느 순간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할머니가 어느새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 어디론가 가고 있었다는 거야. 그렇게 아무 말 없이 길을 가던 할머니는 문득 어린 자식들이 엄마를 찾으면서 울 생각에 가슴이 아려왔고 그래서 다시 집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어. 나 집에 좀 보내주세요. 내가 없으면 어린 자식들은 누가 봐줍니까?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안 돼. 그런 저승사자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 구불구불한 오솔길을 한참 걷다 보니 눈앞에 아름다운 꽃밭이 펼쳐졌고 할머니는 그 풍경에 푹 빠져서 눈은 꽃을 구경하면서도 발은 계속 저승사자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어. 꽃밭을 지나 황량한 길을 또 한참 걷다 보니 어느새 강가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할머니는 직감적으로 더 이상 따라가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저 도저히 못 가겠어요. 어린 자식들이 눈에 밟혀서요. 거참 왜 이렇게 말이 많아? 내가 가자면 가는 거지. 나도 뭐 하고 싶어서 이러는 줄 알아. 나도 힘들어 죽겠다고. 그냥 얌전히 좀 가. 안 돼요. 절대 못 가요. 이 사람이 정말... 할머니는 온 힘을 다해 버티면서 뒤로 물러났고 저승사자 역시 할머니의 팔을 잡아당기며 강가에 있는 배에 태우려고 안간힘을 썼어. 저승사자와 대치를 하더니 역시 어머니란 존재는 위대한가 봐. 지금은 못 가요. 자식들 다 크면 그때 데리러 와요. 네? 그때는 내가 군말 없이 따라갈게요. 이번만 좀 보내주세요. 아유, 힘들다 힘들어. 이 아줌마가 진짜... 말라 비틀어진 나물처럼 시들시들 할 때까지 천년만년 살거라 이거사. 저승사자는 끝까지 버티는 할머니를 이기지 못했고 잡고 있던 할머니의 팔목을 휙 뿌리치더니 혼자 배를 타고 가버렸어. 그 순간 할머니는 눈을 번쩍 떴고 다행히 꿈이었구나 하며 놀란 마음을 진정시켰지. 그런데 신기하게도 할머니의 손목에는 빨간 자국이 남아있었고 실제로 누가 세게 잡아당긴 것처럼 아팠는데 점심쯤 되니까 시퍼런 멍이 올라오더라는 거야. 하지만 그 후에 안타깝게도 큰 외삼촌과 막내 외삼촌이 세상을 떠나면서 할머니는 먼저 떠난 자식들을 가슴에 묻어야만 했어. 저승사자의 말대로 천년만년 살 것 같았던 할머니는 평생 마음에 병이 들어서 고생하셨고 슬프게도 칠순도 못 되어서 돌아가시고 말았지. 이제는 할머니가 두 삼촌들과 함께 평안하시리라 믿어. 두 번째 이야기는 도축업을 하는 우리 친형의 꿈 이야기야. 하루는 형이 꿈을 꿨는데 평소대로 출근해서 동료들과 수다를 떨었는데 뭔가 이상해서 고개를 돌려봤더니 회사 부지에 웬 낡은 건물 하나가 들어서 있더래. 형은 뜬금없이 저게 뭔가 생각했는데 꿈이란 게 보통 다 그런 식이잖아. 형은 이내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건물 쪽으로 다가갔어. 건물 주변에는 사람들이 작업복 차림을 하고 있었고 그걸 본 형은 새로운 업체가 들어온 거라 생각했어. 근데 그 작업복이 평소에 입던 거랑은 다르게 빛깔이 좀 누르스름했다고 하더군. 형은 성격이 워낙 유쾌하고 싹싹한 사람이라
그곳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며 무슨 작업을 하는 거냐 물었는데 사람들이 별 반응도 없고 쌀쌀 맞더래. 기분이 상한 형은 욱해서 사람들을 따라 낡은 건물 안으로 올라갔는데 놀랍게도 그곳엔 TV에서만 보던 구판이 벌어져 있었어. 모두들 작업복 차림이었고 그 중에는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억지로 웃음을 유도하는 사람이 2명이 있었는데 형은 직감적으로 그 2사람이 무당이라 생각했어. 그 2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어쩐지 겁에 질려 있는 것 같았지. 이윽고 작업이 시작됐는데 그건 이때까지 형이 해왔던 그런 것이 아니었어. 작업장에 들어온 것은 가죽이 벗겨지고 내장이 제거된 고양이과로 보이는 동물들이었고 작업 방식도 좀 이상했다고 해. 형은 기이한 광경을 넋을 놓고 바라봤는데 아까 분위기를 주도하던 2사람이 갑자기 소리를 쳤어. 나가! 그러자 사람들 모두 쏜살같이 밖으로 튀어나갔고 영문을 몰랐던 형은 엉뚱하게도 무당으로 보이는 2사람 중 한 명에게 사람들이 왜 저렇게 뛰쳐나가냐고 물었어. 그랬더니 무슨 귀신이 무섭고 어떤 장면이 너무 기괴해서 그렇다고 그 이유를 말해주더라는 거야. 심지어 형은 그걸 듣고 아 그렇구나 그렇게 납득을 했다고 하더라. 그때 갑자기 2 무당의 얼굴이 무섭게 변하더니 또 소리를 지르더래. 눈 감아! 그 말에 눈을 감은 형은 거기서 바보같이 실눈을 떴는데 그러자 무당 중 한 명이 형을 문 쪽으로 밀치면서 안타까운 듯이 말했어. 눈 감고 걸어. 굴러 떨어져도 절대 눈 뜨지 마. 하지만 꿈이라는 게 보통은 내 맘대로 안 되는 거잖아. 문이 열리자마자 체격이 엄청나게 큰 사람이 한복을 입고 서 있었고 놀란 형이 아무것도 못하고 굳어있자 2 무당들이 형을 세게 확 밀어버렸다는 거야. 형은 앞에 서 있는 거대한 존재를 그대로 쓱 통과해버렸고 그 순간 태어나서 처음으로 느끼는 엄청난 공포감에 압도가 돼버렸어. 저 동물들을 먹이로 바치려고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형은 정말 온 힘을 다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건물 밖으로 나왔어. 밖에서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이 하얀 삼배옷과 나일론 작업복 또는 오색 빛깔의 옷을 입고 가지각색의 동물들을 각자의 방식으로 작업하고 있었어. 그걸 보는데 소름이 끼쳐서 숙소로 들어갔는데 동료들이 있더래. 익숙한 얼굴을 보고 안심한 형은 자신이 본 것을 모두 털어놨는데 갑자기 건물 안에서 봤던 그 한복 차림의 거대한 형체가 저벅저벅 걸어서 벽을 통과해 들어오더라는 거야. 형은 애써 모른 척하며 곁눈질로 그걸 지켜봤는데 거대한 형체 뒤를 졸졸 따라오던 자그마한 사람 형체가 형을 확 째려보더래. 그리고 그것은 목을 쭉 늘려서 기괴하게 꺾어댔고 얼굴이 공중에 둥둥 뜬 상태로 형을 보며 징그럽게 웃어댔다고 해. 그 순간 형은 꿈에서 깨어났고 너무 찝찝하고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었어. 애써 무시하고 다시 잠을 청하려는데 어머니가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오셨고 형은 꿈 이야기를 하면서 가위에 눌린 것 같다 말했어. 그런데 갑자기 나 봤지? 나 봤지? 왜 모른 척해? 봤는데 왜 모른 척해? 놀랍게도 어머니가 갑자기 눈을 뒤집으면서 형의 멱살을 잡고 소리를 질렀고 형은 놀라서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는데 눈을 떠보니 그것조차도 꿈이었다는 거지. 대체 이 꿈이 뭘 의미하는 걸까? 형은 그냥 일 때문에 피로가 쌓여서 그렇다고만 했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때요? 좀 이상하죠?